1000배입니다. 1000배. 초고대 AI는 사실 규모가 만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는 구글이 좀 더 유리할 거고, 근데 연산량은 GPU 개수 곱하기 시간이에요. 아마존은 진짜 강력한 스타트업들을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였어요.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거대 AI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요리법을 가지고 진짜 최고의 하드웨어, 최고의 GPU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를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딜 수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가 직접 이루어진 건수는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물론 생성 AI 기준입니다. 전체 AI는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 액수는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는 3조 원 정도의 규모가 생성 AI에 투자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160조가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의해 가지고 건수는 줄어들 수는 있는데, 투자할 때 굉장히 유망한 AI 기업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 사실 어제도 아마존이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거의 챗 GPT, GPT-4에 맞먹는 글 쓰는 AI, 클로드란 걸 만든 스타트업이 있어요. 사실 그 엔스로픽의 주요 멤버들이 GPT-3 만든 멤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오픈 AI에서. 거기에 4조를 그냥 투척을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딜들이 기술력 있는 주요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엔스로픽의 회사 가치에 비하면 비중이 그렇게 큰 게 또 아니래요. 제일 비싼 데가 오픈 AI가 밸류는 가장 비싸죠. 그리고 인플렉션 AI, 뭐 캐릭터 AI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초고대 생성 AI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생성 AI 기반으로 챗봇이나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밸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GPT-3 시절부터 초고대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거대는 뭐고 초고대는 뭐냐, 이렇게 많이 문의들을 주세요. 최근의 인공지능 AI들은 대부분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됐든 서비스도 됐든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 뭐냐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막 시키면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보고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건데,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는 사람 뇌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비슷하냐고 물으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구조 자체는 사람 뇌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어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 뇌를 모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뉴런들을 연결하는. 이 인공신경망도 마찬가지여서 개별 뉴런에 대응하는 노드라는 게 있고요. 네, 정점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정점들을 연결하는 연결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선들이 고유한 값을 갖습니다. 실수값 0.8, 0.7, 마이너스 0.2 이렇게 연결선들이 실수값을 갖는데, 이 연결선들의 집합체가 인공신경망을 정의를 하고요. 이 연결선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거대 AI라고 얘기를 해요. 2018년 이전까지는 정말 많아봐야 한 5천만 개 정도의 연결선, 2018년이 지나면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벌트라고 하는 AI가 나옵니다. 그 모델이 약간 거대 AI의 시작인 느낌이긴 해요. 글과 관련된 데에서는. 근데 그때 1억 개가 넘는 모델이 나오고, 연결선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공부를 시켜야 그 많은 연결선들을 충분히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전에는 뭐 데이터 해봐야 한 10,000건 정도 학습하고 막 이러고 말았는데, 그 벌트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위키피디아 전체를 통째로 학습을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개되어 있는 책 데이터를 통째로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쯤 하니까 예전에는 요약이면 요약, 번역이면 번역,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AI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악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AI도 있을 거예요. 이 AI들이 다 따로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AI, 저 문제를 풀기 위한 AI, 이런 것들을 개별로 다 따로 학습을 하고 만들어야 했는데, 이 벌트라는 게 처음 나오면서 기존의 많은 문제를 가장 잘 푸는 AI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거의 동일한 모델인데 해당하는 문제 조금만 학습을 시키면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문제를 위한 AI를 만드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되게 잘하는 AI를 만들고 걔를 조금씩 적응시키는 게 훨씬 낫구나 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고, 근데 그게 되려면 모델이 커져야 되구나, 즉 연결선이 많아져야 되구나, 그러면서 거대 AI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초거대는 뭐냐? 이제 제가 벌트가 한 1억 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거는 한 2, 3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GPT-3가 나오는데 이 GPT-3가 1,700억 개예요. 1000배입니다. 1000배. 기존에 있던 AI보다 아주 적게는 15배 이상 커진 거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에 비해서는 수백 배 이상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초거대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초거대가 되니까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 맞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이걸 했더니 예시만 보여줘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삼행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행시라는 건 말이지 하, 정, 우가 있다. 그럼 하, 뭐, 정, 뭐, 우, 뭐 이렇게 쓰는 거야 했더니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이 발현이 되는 게 커졌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지금 챗GPT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따로 학습시키지 않잖아요.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요약을 시키면 요약을 하고, 이메일 써달라 그러면 이메일 쓰고 하는 게 가능한 것도 AI가 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한계가 있고요. 첫 번째, 약간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람의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계에서 공통된 정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정의가 들쭉날쭉이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야 완벽한가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뭘 하면은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것인가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지능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은 그럼 도대체 뭘로 정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니 도대체 완벽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그대로 모사해서 사람만큼 하면 완벽하냐라고 물으면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답을 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완벽한 인공지능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식은 그럴 수 있는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좀 더 내려오면 초거대 AI를 학습을 시킬 때 단어를 몇 개 보여주고요. 단어를 딱 가립니다. 나는 집에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 건지를 맞춰보도록 시키는 거예요. 가려놓고. 뭐 간다 아니면 온다 아니면 갔다 뭐 이런 대충 이런 걸 거잖아요. 나는 집에 가서 밥을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뭐 먹었다 이런 거 오겠죠. 혹은 먹을 거다 뭐 이런 거 오겠죠. 그렇게 단어를 가리고 단어 맞추는 걸로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글을 잘 쓰게 되지? 신기하실 수 있는데, 모델이 엄청 크고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를 수조 번 하면 글을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고 글을 굉장히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초거대 AI는 사실 규모가 만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앞에 단어 나온 단어들을 쭉 보고 다음 단어를 계속 채워가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문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글의 흐름으로도. 그런데 팩트가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 글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환각현상 혹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려져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문서 데이터가 막 수조 개의 단어로 구성된 데이터로 학습을 막 시키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를 나름 열심히 가공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자연스럽게 편향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영어 문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에는 책도 있을 거고 뉴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료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을 남길 때는 지식만 남기는 게 아니라 뭐 사회, 문화, 가치관, 습관, 사회규율, 규범 같은 것들도 다 녹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편향적으로 동작을 해서 AI도 같이 편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간호사를 만났다. 다음에 대명사를 바꾸면 그녀가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녀는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엔지니어다, 의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he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AI는 데이터를 보고 배우니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이 데이터가 섞여 있어서 혐오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없어서 그 엔지니어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초거대화되면서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 나는 머니 인사이드에서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초거대 AI로.
이런 미션이 떨어졌다고 칠게요. 그럼 그 미션이 있다고 쳤을 때 해야 되는 부분 과업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섭외를 한다. 그다음에 방송 장비를 세팅을 한다. 그다음에 뭐 사전 질문지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을 거잖아요. 미션에 대해서 이런 부분 과업을 도출해서 정의하는 걸 AI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오토 GPT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람을 뛰어난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 뽑는지를 포스팅을 하고 그 링크드인에 연결을 해가지고 초안을 작성하고 포스팅을 하고 SNS 홍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가 이렇게 부분 과업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 과업에 대해서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AI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어 그것도 자동으로 만드는 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AI 학습을 시킬 때 이 미션 수행 큰 미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미션 수행을 할 때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하도록 강제를 해놨어요.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를 AI 학습할 때 강제를 해놨거든요. 그걸 우리는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분 과업들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 과업을 도출할 때 그 부분 과업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얼라이먼트가 깨질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이 방에 우리는 이 방의 환경을 쾌적하게 너는 해야 된다라고 AI에게 미션을 내려요. 그러면 이 AI 입장에서 보면은 방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온도를 적당히 맞추고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를 적당히 맞추고를 해야 된다라고 부분 과업을 도출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산소 농도를 유지하려고 봤더니 저기 있는 사람이 자꾸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네요. 쟤 없애면 되겠네. 이게 얼라이먼트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사람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들이 계속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엊그저께 샘 알트만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방법으로 AGI라고 얘기를 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데 쉽게 설명하면 진짜 사람 수준의 아무거나 다 잘하는 AI 혹은 사람을 좀 더 뛰어넘는 AI 이런 걸로 가려면 지금 방법으로는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가리고 단어 맞추기를 하고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팩트를 저장했다가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완벽할 수 없다. 지금 방법으로는 사실상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상에 가치를 제공을 못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자, 자동차가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 잘못 감전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감전되거나 위험하지 않은 전기를 만들어 아무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전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 발전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완벽한 거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와중에서도 이제 이 생성 AI는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특히 검증이 된 게 생산성 향상. 글 쓰는 데 도움을 주니까 그림 그리는 데 도움을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는 사용자들의 가치이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편한 거 비즈니스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이폰에 AI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생성 AI 관점에서 보면 특히 요즘의 어떤 초고대 생성 AI 관점에서 보면은 애플이 애플 GPT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는 나오긴 했어요. 이번 아이폰 15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글 쓰는 생성 AI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지금은 모델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폰에 집어넣자니 모델을 작게 만들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구글도 그 팜2라고 초고대 생성 AI가 바드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델 종류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모바일에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넣는 게 다가 아니고 배터리도 고려해야 되고 열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뭔가 좀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아마존은 약간 접근 방법이 오픈 생태계, 그러니까 협업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트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존이 사실 초고대 글 쓰는 AI, 전문 용어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드, 챗GPT 같은 것들을 다 통칭하는 얘기인데 이 기술 연구개발 경쟁을 40억 큰일이 깼어? 라고 방관했던 것 같아요.
지켜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기 시작했는지 올 초부터 자체 초고대 언어 AI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놓은 게 타이탄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 AWS 클라우드랑 사업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시너지를 내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마존은 타이탄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 진짜 강력한 스타트업들을 자기 생태계로 끌어들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로피이 만든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클로드가 GPT-4랑 서로 삐까삐까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거를 AWS의 생태계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4조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트로피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거대 AI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AI21 Labs라고. 거기서 만든 듀라식이라고 하는 모델도 AWS 위에 올리고, 코이어 이런 회사 것도 올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는 NC소프트가 만든 바르코라는 모델이 있어요. 한국어 중심으로 게임 만들 때 쓰려고 만든 건데 그것도 올리고, 메타에서도 상대적으로 크기가 조금 작은 라마란 걸 만들었거든요. 모델 아예 통째로 공개를 했는데, 라마2도 AWS 위에서 올려가지고 클라우드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선택지를 쫙 풀어놨어요. 그리고 초고대 생성 AI를 굉장히 쓰기 쉽게 패키징 해놓은 베드락이라는 걸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AI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AI든 상관없고, 아마존이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스타트업들이 만든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외부에서 되게 쓰기 쉽게 패키징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클라우드를 팔면 돼, 약간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올린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네, 클라우드는 약간 하드웨어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서, 왜 위라는 표현을 쓰냐면 메모리에 로딩을 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니까, 마찬가지 클라우드는 하드웨어 플러스 좀 기반 소프트웨어 개념이고요. 그 기반 소프트웨어 위에 AI를 얹어야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엊그저께 또 뉴스 나온 게, 우리는 알렉사에도 붙이겠다. 알렉사가 스피커 포함해서 AI를 온갖 데다 다 집어넣은 생태계가 있잖아요. 아마존 알렉사. 얘가 지금까지는 지적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마존이 만든 초고대 생성 AI를 붙여서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 그런 전략을 또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존은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메타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초고대 AI를 만드는 부분은 조금 덜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장을 나눠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검색 엔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물론 구글 클라우드가 있긴 하지만 B2C,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검색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B2B를, 클라우드 기반의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상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데다가 GPT-4 다 붙여서 코파일럿이라 해가지고 문서 파일 업로드하면서, 야 이거 프레젠테이션 파일 PPT로 만들어줘 하면은 그냥 문서 파일 쫙 읽어가지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다 만들어주고 하는 기능들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기업에다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기업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강점이 있어요. 검색은 구글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구글은 그런 B2B를 안 하냐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런데 이 B2B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객 파트너들과의 어떤 협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글 클라우드가 듀엣 AI라고 해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업력 차이가, 업의 경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B2C는 구글이 좀 더 유리할 거고, 상대적으로 B2B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오픈 AI 자체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 AI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상업적 용도로 뭔가 회사처럼 운영하는 오픈 AI LP가 있어요. 이 둘 합해서 오픈 AI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은 GPU,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학습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챗GPT 같은 GPT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규모 학습 인프라가 필요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연구자 수백 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오픈 AI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대규모로. 그리고 하드웨어 인프라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활용을 합니다.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GPT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 프로그램에 윈도우즈에
그리고 화상 미팅하는 팀즈에, 그리고 코드 짜는 AI도 되니까 뭐 VS 코드 이런 개발 툴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하고 있는 거죠. 빙 검색에도 집어넣는 거고.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오픈 AI가 지금 하고 있는 챗 GPT의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업형이거든요. 챗 GPT의 플러그인, 외부 앱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어차피 글만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관계이긴 하지만 내년, 내후년 막 지났을 때,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오픈 AI가 어쨌든 매출을 내가지고 투자금을 다 갚으면 이제 각자의 길, 이런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떤 형태로 될지 또 지켜봐야죠. AI 경쟁이 커지고 이 큰 AI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똑똑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이 모델의 크기랑 데이터의 양을 곱하면 그게 필요한 연산량이거든요. 근데 연산량은 GPU 개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GPU가 기본적으로 한 100개 있을 때 1년을 학습시킬 거, 1000개 있을 때가 몇 달로 줄어드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없이는 구동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라도 켜야 소프트웨어 그 위에 구현이라도 하고 돌리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GPU를 포함한 하드웨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 AI 기본 소스 코드는 공개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논문 형태가 됐든 소스 코드 형태가 됐든 기본적인 거는 거의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걔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되냐 하면 보통은 잘 안 되고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요리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는데 저희 백종원 대표님이 똑같은 요리를 해요. 김치찌개 끓여요. 레시피 다 알려줍니다, 저한테. 백종원 대표님이 끓이는 김치찌개랑 제가 끓인 김치찌개랑 맛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 레시피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다 짜고 그리고 데이터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온갖 특이한 증상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모델이 클 때는 도대체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막 발생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게 논문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GPU 1000개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한 2만 장 가지고 막 학습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오픈 AI는. 근데 개별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GPU가 단일 슈퍼컴퓨터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되고 빠르고 효율적인 저장 장치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초고대 AI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뭐 2만 장 있어도 이렇게 딱딱딱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쓰기 좀 힘들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죠. 거기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습을 한다. 거기도 이제 수천 장 혹은 만 장 이상 이렇게 막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칩 있잖아요. 네, 이렇게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연산 장치가 있을 텐데, 연산 장치랑 메모리를 만드는 것들은 각자 회사들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연산 장치는 직접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메모리는 뭐 삼성이 됐든 TSMC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사서 메모리를 끼우는데, 이 메모리랑 기억 장치잖아요. 그다음에 연산 장치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를 잘 해야 GPU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노하우가 엔비디아가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넣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리법을 가지고 진짜 최고의 하드웨어, 최고의 GPU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서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올라가고 발전하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1940년대 초기 버전의 굉장히 그 원시적인 인공신경망이 있었고, 1980년대 때 또 인공신경망이 이거 되게 잘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고 현존 AI의 거의 대부 같은 분이 계세요. AI 최고의 석학인데 그분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사실상 오늘날의 인공신경망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만든 분이에요. 1980년대에 만들긴 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얘는 메모리도 많이 먹고 너무 느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좋은데 못 써먹을 물건이네 하고 안 쓰다가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고 나니까 버려졌던 애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얘가 그렇게 무시할 애가 아니네 하면서 오늘날의 이 딥러닝 시대가 온 거거든요. 오늘날의 초고대 AI 시대가 온 거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이고요. 지금 현재 AI의 크기가
더 안 커지고 있거든요. 더 안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드웨어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하드웨어가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인 크기,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학습,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 얘를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킬 거냐 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하드웨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또 소프트웨어도 같이 또 따라갈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